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선배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과학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 나름대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구체적인 정책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이 신문 일면에 많이 실렸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의 리더는 그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특성은 군사 패권 전쟁이 아니라 과학기술 패권 전쟁 아닙니까? 그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진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그 사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아시다시피 칭화대 케미컬 엔지니어링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중국몽 중에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 중국몽 아니겠습니까? 즉 중국이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서 과학기술 패권을 차지하겠다. 이제 그렇게 양강이 부딪히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참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 분야 지금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국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특허, 그것 역시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 이미 미국은 시도하지도 못했던 달 뒷면에 착륙을 시킨다든지 화성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내년에 천궁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쏘아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미국과 16개국이 함께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되어 가는데 중국은 한 나라 자체 기술로만 그렇게 우주 정거장을 쏘아 올린다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양강이 다투고 있는 이 기술 패권 전쟁의 끝이 어디일까? 그건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한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선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네거티브나 아니면 과거에 대한 발목 잡기만 나오고 있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담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될 것인지 그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리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격차 과학기술을 5개 이상 확보하면 그러면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대기업을 5개 이상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세계 경제 5대 강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제치고 G5에 들 수 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전체 종합한 슬라이드인데요. 하나씩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 아시다시피 그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가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초격차 기술입니다. 즉 1등과 2등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뒤따라 잡힐 수 있지만 2등과 그 간격을 아주 많이 벌리면 그 격차가 초격차가 되면 그러면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를 해야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이렇게 뒤처져 있는 분야보다는 우선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 세계 1위 그룹에 속하지만 아직 뭐 초격차 1위라고 부를 수 없을 만한 그런 기술 분야가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사실 융합이라는 것의 근본은 기초과학이니까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병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본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2위 그룹에 있고 육성하면 초격차 과학기술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정말로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분야, 그리고 원자력 산업, 또 이제 시작이지만 다행히 우리가 같이 시작한 수소 산업 분야, 그리고 5G, 6G 같은 통신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 기술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은 아닙니다만 컨텐츠 산업 경쟁력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정부가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이제부터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을 할 때 혹시 마라톤 뛰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라톤 그 출발 선상에 가면 풍선을 들고 있는 주자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인데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같이 골인을 하면, 같이 결승선에 도착을 하면 그 시간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짜리를 들고 있는 사람을 뒤쫓아가서 뒤처지지 않으면 같이 이렇게 결승선에 도착을 하면 그러면 4시간 안에 들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4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는 보통 3시간대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을 그 역할을 줍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그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은 더 빨리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습은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정말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이제는 정부의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입니다. 뭐 세부적인 것들은 많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우선 정부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R&D 감사,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감사 방식을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또 미래 인재 양성은 정말 국가의 핵심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총리가 이제는 필요한 때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직속으로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 내에는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데이터 개방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모든 공공데이터들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게 그 결과 데이터 산업도 발전하고 인공지능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 데이터만 개방을 해서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충분하게 발전할 수 없고, 그 근간이 되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간 데이터 공개가 이 인공지능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개방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다음 정부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공공 데이터 개방에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우리나라 국가 R&D 프로젝트 성공률이 98%라는 거는 뭐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혁신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 위주의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를 않아야 0.1% 가능성에도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서 999명의 실패가 나오더라도 결국 한 명은 성공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 국가 연구개발 그 예산을 감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저는 10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50만 명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뭐 군대도 이스라엘의 탈피어트 부대를 도입을 해서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재를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규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이 규제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예가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mRNA 백신입니다. 화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 이게 사실은 바이오 테크놀로지하고 나노 테크놀로지의 융합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존재했지만 불안정했던 메신저 RNA 위에다가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쓰는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 지질 초미세 입자를 둘러 씌워서 안정화시킨 것이 바로 그 백신인데,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사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백신 개발 초기에 가능성을 보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걸림돌이 될 만한 법규나 규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전부 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정부가 결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다 준다. 정치나 또는 정부에서 과학기술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해가 없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결국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외교부 관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최근에 MIT인가요? 그 미국의 유명 대학의 공학 박사를 외교부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요즘 외교 현안은 전부 과학기술이랍니다. 백신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이런 식이니까 이제는 과학기술자가 없으면 외교도 하기 힘들다. 즉 우리 인류 역사상 아마 지금이 처음 보는 과학기술과 외교와 경제와 안보 이 네 가지 분야가 하나로 뭉쳐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저는 그걸 명심을 해야 우리의 앞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그 출연연에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공약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은 이런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우리가 되는 길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격차 과학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해서 결국은 우리가 세계 5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지금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과학적인 이념에 치우친 그런 의사결정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